자, 폴란드 전역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틀러가 지금까지의 소위 말하는 피스밀 택틱스, 잠식 전술이죠. 잠식 전술. 이 피스밀 택틱스를 벗어나서 이제 생활권을 향한 히틀러의 결심을 이제 최초로 실천하고자 했을 때 히틀러는 혈전이 불가피함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식 전술, 피스밀 택틱스와 그리고 생활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스밀 택틱스, 잠식 전술이라는 것은 히틀러가 오랫동안 이 꿈꾸온 이 대제국의 망상을 용의주도한 방법에 의해서 실천에 이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피스밀 택틱스, 잠식 전술이라는 건데요. 이 잠식 전술은 목표를 일괄적이고 급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되 제한된 이 소규모의 무력이나 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성과를 계속적으로 획득을 하고 또 누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이죠. 히틀러는 이 피스밀 택틱스, 소위 말하는 잠식 전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력이나 또 압력을 가하는 강약의 정도나 또 진퇴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국제 정치상의 상황 변동에 극히 민감한 대응 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고 교묘한 정치적 기동까지 병행을 시켰죠. 자, 이러한 이제 이 피스밀 택틱스를 이제 생활권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혈전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히틀러는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생활권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생활권 철학은 원래 이 철학을 도출을 해낸 장본인은 하우스호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우스호프는 영국의 지정학자 맥킨더의 대륙중심 지정학에 교묘한 탈을 씌워서 지리학적인 어떤 사식으로서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무기로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예컨대 이 지구상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중심적인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장악하는 종족이 지구상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중심 지역의 생활권을 마련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자급자족 체제의 달성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이 생활권 철학은 1919년 이후에 거의 20년이나 독일 내의 환상주의자들을 몽상 속에 헤매게 하였고 마침내는 전 세계를 재난에 빠뜨린 신기루가 되었던 하나의 철학이었죠. 결국은 게르만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이 게르만족이 결국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독일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생활권 철학이었어요. 자, 그래서 히틀러는 이 잠식 전술을 이제 벗어나서 이 생활권으로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전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히틀러는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이 본격적인 대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 히틀러는 독일 국방군의 위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전투력의 테스트를 겸한 작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히틀러의 구미를 당긴 먹이로 폴란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한 이면에는 대략 몇 가지 이 상황 판단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선 폴란드는 독일에 의해서 삼면으로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이 용이하고 또 단시일 내에 작전이 종료될 수 있었고요.
또 폴란드가 경멸될 때까지 영국이나 프랑스는 군사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히틀러는 보았죠. 다시 말하면 독일은 폴란드와 1250마일이나 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다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점령으로 그 길이가 500마일이 더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폴란드는 마치 이 독일의 딱 벌린 입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형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빨간 부분이 저머니 독일이죠. 그 오른쪽에 이제 폴란드가 있죠. 그리고 폴란드 밑에 독일 속으로 쑥 들어간 게 체코슬로바키아죠. 결국은 이 위에 이스트 프러시아, 동프러시아와 동프러시아 독일의 영토죠. 독일과 또 이미 체코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결국은 이 독일이 벌리고 있는 입속에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서쪽에 프랑스에 대한 공격은 이 마지노 선이 너무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독일군의 힘으로서는 프랑스 공격이 시기상조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만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서쪽으로부터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경우에는 서부 방벽으로 저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부 방벽은 독일군이 재무장 준비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그프리드 방어선을 구축을 했죠. 그 서부 방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히틀러가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폴란드에서 이 신속한 어떤 승리는 장차 루마니아나 유고슬라비아, 헝가리아 등에 대한 작전 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2차 대전 전야의 유럽의 지도죠.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당시에 그러면 독일군의 전력은 어떻게 되었고, 또 폴란드의 전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우선 이 독일군은 1935년 징병제를 부활한 이후에 급격한 팽창을 거쳐서 1939년 9월에는 이미 150만의 병력으로 총 120개 사단을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역을 위해서는 약 125만 명 정도 병력, 즉 60 내지 70개 사단의 가용 병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 이 가운데에서 중장갑 사단이 5개고요. 그리고 경장갑 사단이 4개, 차량화 사단이 4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마수송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삼각평제의 보병사단이었죠. 자, 이미 독일군은 이 프론젝트의 계획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을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의 요인을 수송력의 부족과 또 기동력의 부족, 화력의 부족이었죠. 그래서 구데리안이나 이런 여러 장군들이 또 군사 이론가들이 어떤 이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의 전력은 차량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 전격전이 결국은 태동을 하게 되었죠. 이 당시에 독일이 이 폴란드를 침공할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은 이처럼 이 중장갑 사단과 경장갑 사단, 차량화 사단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병사단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냐면, 1개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오늘날의 삼각편제 개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병연대는 또 3개 대대에, 또 대대는 다시 3개 중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1개 사단의 총병력은 한 15,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뭐 정확하게 당시 통계로 15,150명 정도였는데요. 각 중대에는 12문의 중기관총과 6문의 80mm 수리탄 발사총을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포병연대는 4개 대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각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병은 삼각편제로 되어 있었지만 포병연대는 4개 대대로 사각편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대는 1개 대대는 포병 1개 대대는 3개 포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연대가 보유한 포는 105mm 곡사포 36문하고 150mm 곡사포 8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보유한 공군은 총 4,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군은 완전히 육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지만 폴란드 전역에 투입된 해공군의 각 부대는 이 협동과 통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시 육군 사령관이었던 브라우치 장군 지휘에 통합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공군의 경우에는 이때 독일군이 약 4,0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폴란드 전역에 투입을 할 수 있던 공군 전력은 당시에 총 전력의 40 내지 50% 정도, 즉 1,500 내지 2,000대 항공기가 폴란드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면 해공군 부대는 육군사령관의 단일 지휘하에 통합 운영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당시에 편제는 6회 공군이 각각 분리된 편제에 있지만 결국은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결국은 6회 공군이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합동작전이라고 합니다. 6회 공군 합동작전.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전에서 이 합동작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은 이때부터 이 합동작전의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한 지휘관 밑에서 6회 공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육군 사령관이 해공군 부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이런 지휘 통일의 일원화를 이미 이때부터 갖추고 있었죠. 자, 이에 비해서 폴란드 군의 전력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자, 이 폴란드의 평시 병력은 약 한 28만 정도였고요. 그리고 한 250만 정도의 예비군이 동원 가능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개전 시까지 폴란드는 약 60만 정도를 동원했을 뿐 독일군이 철도망을 조기에 파괴한 관계로 그 이후에 동원의 차질을 빚어서 종전 시까지 이 동원된 병력은 100만이 채 안 되었습니다. 당시 이 폴란드군은 30개의 보병사단과 12개의 기병여단 그리고 1개 기갑여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공군은 약 5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폴란드의 무기와 장비는 독일군에 비해서 너무도 구식이었고요. 다만 이 병사들과 초급 장교들의 훈련도나 인내심만은 이 폴란드군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 독일 폴란드 전역을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은 일반적으로 평탄해서 기계화 부대 작전에 대체로 적합하였고요. 비록 남부 국경지대에 표고 8,000피트를 오르내리는 이 타트라와 카르파티아 산맥이 장애물로서 버티고 있었지만 여기에도 몇 개의 주요한 통로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야블룬카 통로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폭이 넓고 흐름이 완만한 이 비스툴라, 나레브, 산, 그리고 바르타 강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장애 요소였지만 이 역시 1939년 가을에 유난한 가뭄 때문에 수심이 얕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이 비스툴라 강까지 도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대부분의 습지가 메말라서 기계화 부대 작전에 매우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독일군의 우선 작전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독일군의 작전 개념은
고전적인 슐리펜의 고전적인 선멸전 사상에 입각해서 이 복합 양익 포위를 실시한다는 것이 주 개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양익 포위는 이 바르샤바 동쪽에 집중을 해서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된 이 폴란드군 주력이 천년적 방어진진 나레버와 비스툴라 산강선으로 후퇴하기 전에 포착해서 섬멸하는 것이었고요. 만약의 경우 이 최초의 양익 포위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이 비스툴라 강과 산강 동부 고지를 연하는 2차 포위망을 또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개입을 기도할 경우에는 배후를 방어할 수 있도록 약 20개의 상비사단과 예비사단을 서부 방벽에 배치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실시한다는 것이 독일군의 작전 개념이었죠. 자, 독일군의 공격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 독일군은 자, 이런 작전 개념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공격 부대를 2개의 집단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나는 보크 장군의 북부 집단군이었고요. 위쪽에 보면 지금 지도에 보면 동그란 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독일군입니다. 독일군이고, 그리고 가운데 청색으로 표시된 게 폴란드군이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보크 장군의 북부 집단군이 하나의 집단군을 형성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룬드슈테트 장군의 남부 집단군, 이 2개의 집단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북부 집단군 예하의 2개의 군 중에서 쿠에흘러 장군의 제3군은 이 양익 포위의 북쪽 주공이었죠. 저기 지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쿠에흘러 서드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바로 3군 서드라고 되어 있는 쿠에흘러, 이 장군의 3군은 양익 포위의 북쪽 주공으로서 이 바르샤바를 향해서 노란색으로 중간에 표시된 게 바르샤바입니다. 이 바르샤바를 향해서 남하는 한편 일부를 서쪽으로 벌려서 이 4군을 맞아들이기로 했고요. 글루케 장군의 제4군은 제4군 제일 왼쪽, 북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4군입니다. 폴스라고 되어 있죠. 폴스. 이 글루케 장군의 4군은 이 폴란드 회랑의 남부지대를 곧바로 횡단해서 이를 차단함으로써 이 동프러시아와 연접을 맺는 한편 북쪽으로는 또 기디니아를 점령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폴란드 회랑이 점령이 되면 북부 집단군의 전 병력은 남쪽으로 즉 바르샤바 방면으로 집중될 그런 예정이었죠. 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이 남부 집단군은 북부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 3개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공이 남부군이 주공입니다. 3개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중 라이헤나우 장군의 제10군, 자 10군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10군 보이죠.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 있는 텐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텐스. 이 텐스라고 되어 있는 10군, 이 라이헤나우 장군이 이끄는 이 10군이 바로 주공인데요. 이 주공은 바로 바르샤바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쪽 있죠. 노란 지역이 바르샤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바르샤바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블라스코비츠 장군의 제8군, 8군 8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바로 텐스 위에 8라고 되어 있는 8군이죠. 이 8군은
블라스코비츠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블라스코비츠 장군의 8군은 이 로츠 방면으로 전진해서 제10군의 좌익을 의무를 하고요. 또 리스트 장군의 제14군은 그라코프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이 10군의 우익을 의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처럼 이 북부와 남부가 정강이 됨으로써 생기는 중부의 그 약점은 오데르 요새 지역의 방어 진지로 메웠고요. 국경선 방어 부대가 이를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대가 뭐 어떻게 진출하고 이런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폴란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2개 집단군으로 나눴다. 북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으로 나눴고요. 위쪽에 있는 북부 집단군은 폴란드 회랑을 점령을 하고 그게 이제 점령이 되면 결국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바르샤바 수도죠. 폴란드의 수도로 진격을 하고요. 그리고 남부 집단군은 남부군은 3개 군으로 편성을 해서 바르샤바로 바로 진격을 하면서 바르샤바를 좌우익에서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하는 이런 양익포위, 양쪽에서 포위하는 이런 작전 개념을, 공격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편 이 해군의 임무는 이 폴란드 해안을 봉쇄하는 것이었고요. 단치와 기디니아와 또 해를 공격하고 제압을 함으로써 독일 본토와 동프러시아 간의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자, 동프러시아는 저기 지도에 보면 제일 위쪽에 가운데에 보면 이스트 프루시아라고 쓰인 게 있죠. 이스트 프루시아, 거기가 이제 독일의 오른쪽 동쪽인 이스트 프루시아, 동프루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 동프루시아에 간에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그래서 독일 본토와 동프루시아 간에 이 해상 통로를 해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독일 해군력의 대부분은 이 프랑스와 영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북해하고 그리고 대서양 지역에 잔류가 해 있었습니다. 자, 또 독일의 그 공군에게는 제공권 장악과 교통 통신망 파괴, 그리고 즉 지휘소와 군수 산업 시설을 폭격하는 임무가 공군에 하달이 되었고요. 특히 지상군의 작전을 근접 지원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되었죠. 자, 이러한 작전 개념은 1차 세계대전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아주 중요한 패인 분석의 교훈으로서 도출해낸 하나의 결과로서 이런 작전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 이 폴란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폴란드가 독일군의 공격에 효과적인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나레브와 비스툴라 상강선으로 철수해서 연합국이 지원을 개시할 때까지 그 지역을 고수하는 계획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폴란드의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시설과 또 인구 밀접 지역을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폴란드군 사령관 리츠 장군은 이 가용 병력의 대부분을 6개 방어 집단으로 나누어서 국경선을 따라 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전투 양상을 예상을 하고 세운 방어 계획이었죠. 국경선에서 독일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동안에 예비군 동원을 완료할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동원 체제가 허물어지자 이 폴란드는 예비대가 거의 결여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돌이켜보면 폴란드의 방어 계획은 애당초 그 인구 구성상의 특징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독일의 체코 점령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군사력에 대한 과신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연합국의 지원을 기대한 어떤 망상 또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죠. 대개의 침략 행위가 그랬듯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도
침공도 이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퇴색이 되었습니다. 침략 하루 전날에 즉 전쟁 개시를 명한 지령 제1호에 히틀러가 서명을 한 8월 31일 밤에 친위대 소속의 수개의 부대들이 국경선 지역을 연해서 어떤 사건을 연출해내도록 명령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예는 이 실레지아 지방의 글라이비츠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습격 사건이었는데요. 독일 친위대의 지령을 받은 한 범죄자 집단이 폴란드군으로 가장을 해서 독일의 장악하에 있던 이 방송국을 습격하고 또 점령을 하고는 이 폴란드 말로 독일을 비방하는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는 뭐냐면 폴란드가 먼저 위기를 조성했다는 날조된 증거를 만들어서 독일의 침략 행위를 숨겨보자는 얕은 연극술이었던 것이었죠. 자, 작전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9월 1일 04시 40분 마침내 독일군은 선전포고 없이 국경선을 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 전에 오랜 긴장 상태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침공은 완전한 기습이었죠. 그리고 조기 경보망도 없었고요. 그리고 대공 방어 시설도 허술했고요. 또 분산이나 위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이 폴란드 공군은 이 공격 개시 수시간 만에 대부분이 지상에서 괴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 공군은 제5열 후방에서 침투해서 활동하는 적의 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5열이 제공하는 정확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폴란드군 사령부가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통신망은 조기에 파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리처 장군은 예하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폴란드 군사령관을 말하는 것이죠. 자, 독일군 공격의 제1단계인 돌파는 대략 9월 5일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공격을 해서 거의 일주일이 채 안 걸렸죠. 4일 만에 돌파를 하고요. 북부 집단군 예하 제4군은 이 기간 중에 폴란드 회랑을 횡단하여 이 차단을 완료하는 한편 제3군은 남동쪽으로 맹진격을 해서 9월 7일에는 벌써 그 일부가 바르샤바 북쪽 25마일 지점인 이 나레브 강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남쪽에서의 진격도 눈부시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9월 7일까지 제10군의 선두부대는 바르샤바 남서쪽 36마일 지점에 도달을 하였고요. 8군과 14군도 착실하게 전진을 해서 전선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의 저항이 결코 약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기병이 탱크를 향해서 돌격하는 모습은 전선의 여러 군데에서 보였고요. 자, 이것은 폴란드군의 용감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병이 이 탱크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죠. 폴란드 정부는 급기야 9월 6일 바르샤바를 떠나서 루블린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폴란드군을 지리멸렬 상태에 빠뜨린 이 전과 확대 단계는 2단계 작전이죠. 돌파 단계가 1단계 작전이고요. 2단계인 전과 확대 단계는 9월 6일 이후 14일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독일군은 각 처에서 폴란드군을 차단 분리를 하고요. 또 폴란드군의 주력이 이 비스툴라 동쪽으로 탈출을 할 것에 대비해서 부그강 배후 쪽에 계획된 제2의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자, 이쯤에 이제 쿠트노 근방에서 포위되어 있던 이 포츠난 군이 이 바르샤바 방면으로 탈출하고자 급작스러운 어떤 맹반격을 가해 왔습니다. 자, 이 반격으로 독일 제8군은 한때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제4군의 지원과
또 바르샤바 쪽으로 향하던 제10군의 방향을 전환해서 폴란드군의 필사적인 탈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 독일군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선멸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선멸 단계는 9월 19일에 완료된 쿠트노 지역의 소탕으로 절정을 이뤘고요. 여기에서만도 약 10만 명의 포로가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폴란드군 주력 부대에 의한 저항은 이로써 완전히 소멸된 셈이었죠. 이후의 작전은 단지 도체 분산 와해된 폴란드군을 수집하는 일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9월 17일 소련군이 동부로부터 밀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소련은 8월 23일 독소간 비밀 합의에 의해서 나레브 산 비스툴라 이동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독일로부터 행동 개시를 요구받았지만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리멸령 상태에 빠져있던 이 폴란드는 배후로부터 소련의 어떤 강타에 의해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적어도 21만 7천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폴란드는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완전히 찢기우고 말았죠. 자, 그러나 이 폴란드의 저항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르샤바와 모들린 지역에서 이 처참한 저항이 기아와 장티부스 만연으로 종막을 구한 것은 각각 9월 27일과 28일이었고요. 북쪽에 고립된 해안 요새인 헬은 이 공군의 폭격과 또 또 중포와 함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까지 버텼고요. 마지막으로 코크가 함락된 것은 10월 6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9일에 이미 결판이 났었던 이 폴란드 전역은 35일간의 처절한 전투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은 단지 13,981명의 실종자와 33,322명의 사상자만으로 폴란드군은 69만 4천명에게 피해를 입혀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독일군의 승리는 여러가지 면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선 이 병력의 수나 훈련이나 사기 또 장비 지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세로서 이 독일군이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요. 제5열 즉 후방지역에 침투한 첩자들의 눈부신 활동 정보전에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적전의 기초에서 공세의 원칙, 기습의 원칙, 집중의 원칙, 기동의 원칙 등 모든 전쟁의 모든 원칙을 최대한으로 독일군이 구사함으로써 이 폴란드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독일의 폴란드 정복 작전은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하고도 압도적인 것이었고요. 이것은 장차 벌어질 서방 제국과의 극적인 전쟁을 암시하는 조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 그 어느 쪽도 공격이 전장의 왕좌의 재차 군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자, 반면에 독일은 이 전역을 통해서 공군과 기갑부대 간의 협동의 약간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보강을 한 한편 이 기갑부대는 도시나 요새 지역을 우회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음으로써 정적적 전술을 더욱 강력하게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폴란드전에서도 독일은 기갑부대와 공군과 또 포병이 유기적인 어떤 합동 및 협동작전을 통해서 완전한 기습을 달성하고요.
그리고 충격과 공포로 놀아넣으면서 일거에 양쪽에서 독일군을 폴란드군을 포위해서 일거에 폴란드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정격전의 신화를 이 폴란드 전역에서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폴란드 전역이 남겨준 보다 귀중한 교훈은요, 이 기동성 있는 공격에 대해서 선방어는 전혀 무력하다는 어떤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군이 보여준 이 공군 운용을 통해서 전술 공군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어떤 교리상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